전쟁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빛나는 승리? 아니면 후대에게도 남길 수 있는 드라마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의 운명의 5분이 적절한 예시죠. 불리한 상황에서도 제대로 한타 싸움을 벌여 태평양 해전에서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으니까요. 하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보급입니다. 전투는 한타 싸움이겠지만 전쟁은 한타 싸움이 아닌 연속적인 전투에서 계속 승리해 목적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뛰어난 명장들은 어떻게 하면 군졸들에게 제대로 보급할 수 있을지 궁리했습니다. 반대로 보급을 소홀히 하는 군대는 무조건 패배했죠. 현재 인기리에 상영 중인 영화 한산에서도 조선 수군과 일본 수군이 전투를 벌인 이유는 이 때문이에요. 수륙 병진 작전이라고 육지에서 치고 올라가고 보급은 보급선을 통해 점령한 한성에서 보급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일본군의 목표를 완전히 깨버린 사건이 하나 있었으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한산도 대첩입니다. 역사를 항해하다 네이비썰 한산도 대첩편 시작합니다. 선조 25년 1592년 5월 23일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넘어 명나라를 점령할 야망을 품고 부산 앞바다에 나타납니다. 부산을 점령, 서울을 향해 북상했고 탕금대 전투, 용인 전투에서 조선군은 처참한 패전을 당해 20일 만에 수도 한성이 뺏겨 조정은 평양으로 후퇴하는 일까지 벌어지지요. 하지만 파죽지세로 몰고 들어오는 육지에 비해 바다는 달랐습니다. 수군 절도사, 전라 좌수사 이순신, 옥포해전, 당포해전, 사천해전 등 나가는 전투마다 연전연승하며 일본 수군과 적선들을 불태우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있었지요.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본군은 수륙 병진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육로로 빠르게 치고 올라가 조선의 임금을 잡고 그 사이에 수로로는 보급선이 남해로 돌아 서해로 가 보급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이에 일본군은 조선 수군을 격파할 필요성을 느끼고 전투함과 함께 조선 수군을 격침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쿠키 요시타카, 가토 요시아키, 와케자카 야스하루에게 조선 수군을 격파하고 서해안으로 가는 수송소를 확보하라고 명령했지요. 특히 쿠키 요시타카는 원래 시마현의 해적 출신이었으며 임진왜란 당시 쳐들어온 일본 장수 중 바다에 대해 잘 아는 장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력한 난관에 직면했으니 바로 남해의 조선 수군과 충무공 이순신이었습니다. 사후 충무공이라는 시호가 내려진 이분은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민족의 성웅으로 추앙하는 인물이죠. 이때 당시 수군 절도사, 전라 좌도수사로 지금으로 치면 함대 사령관 정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한편 조선 수군을 격파하라는 명령에 가장 적극적이던 야심의 다이묘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자신의 병력만으로 조선 수군을 격파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1592년 7월 13일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용인 전투에서 오만의 조선 근황군을 단 1600명의 병력만으로 와해시켜버렸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와키자카의 입장에서는 조선 수군은 패잔병들의 집단으로 보였을 겁니다. 때문에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지금의 견내량에 자신의 함대를 배치해 조선 수군을 몰아낼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와키자카의 생각과는 다르게 조선 수군은 패잔병도 아니었고 만만치 않은 군대였습니다. 비록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경상 우수사 원균의 판옥선이 40척이 불에 타 일본 수군에 비해 수적으로는 열세했지만 임진왜란이 시작된 이후 조선 수군은 곧바로 남해와 서해로를 침범하는 일본 군함들을 목포, 당포, 당항포, 율포 등에서 격침시켜버렸을 정도로 훈련이 잘 되어 있고 사기가 충천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수 앞바다의 본영, 지금으로 치면 함대 총사령부를 만들고 수군을 집결시켜 합동훈련을 하며 다가올 전투에 대비하고 있었지요. 이 여수 본영은 원균의 함대 7척까지 포함되어 사실상 조선 수군 전체가 모여있는 지역이 됩니다. 8월 13일 준비를 마친 와키자카의 일본 수군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목표는 견내량으로 이곳에서 조선 수군을 격파할 생각이었죠. 이때 당시 일본 수군의 전략은 등선 6박 전술이었습니다. 최대한 빠르고 날렵한 배를 통해 적선에 근접해 배에 올라 백병전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세키부네와 같이 작고 측면이 얇은 V자형 침저선이었습니다. 이들을 지휘하는 배는 안택선으로 판옥선과 비슷한 크기를 가졌는데
와키자카 및 그의 가신들이 승선해 지휘를 했습니다. 이들이 견내량을 선택한 이유는 자신들의 장기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좁은 견내량은 판옥선이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본 수군에게는 유리한 전장이죠. 반면 조선 수군의 주력함인 판옥선은 평저선이라 빠른 속력을 내기는 부적합했습니다. 조선 수군의 기본 전략은 포격전으로, 이를 위해 판옥선은 포격을 보다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고안된 군함이었죠. 와키자카는 판옥선에 빠르게 접근해 판옥선으로 올라가 백병전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한편 일본 수군이 견내량 위쪽에서 발견되었다는 첩보를 들은 조선 수군은 출동 전 작전회의를 진행합니다. 이때 원규는 당장 견내량으로 쳐들어가 일본 수군을 격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전법을 제대로 모른다 라는 핀잔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순신과 이혁기 장군은 견내량은 아군 판옥선의 활동이 제한되어 불리하다고 말하며 적을 견내량에서 넓은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받아들여졌고 5척의 판옥선으로 견내량에서 일본 수군을 끌어내 한산도에서 공격할 계획을 세웁니다. 8월 14일 충무공 이순신의 부관인 무이공 이순신은 5척의 판옥선을 이끌고 견내량으로 향합니다. 견내량으로 들어온 판옥선, 와키자카는 이 판옥선을 보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조선 수군이 견내량으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5척의 판옥선이 견내량의 일본 수군을 향해 포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키 분해들이 판옥선에 점점 다가와 등선을 위해 화염병을 던지며 응전합니다. 잠시 후 견내량 하구에 있는 본대에서 선봉대에게 후퇴 명령을 내립니다. 신호를 본 무이공 이순신은 곧바로 후퇴를 명령하며 견내량을 빠져나가기 시작하죠. 이에 기회다라고 생각한 와키자카는 돌격을 명령합니다. 전 함대에게 돌격 명령을 내리고 물살을 타고 견내량 하구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 견내량을 지나 넓은 바다에 도착합니다. 그곳에는 이순신과 조선 수군의 함대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일전을 준비하던 찰나 갑자기 조선 수군도 뱃머리를 돌려 후퇴합니다. 세 부대로 나뉘어 후퇴하는 모습에 와키자카는 자신의 전략이 정확히 통했고 조선 수군은 전의를 잃고 후퇴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조선군을 계속 추적합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조선군을 추격하는 와중 조선 수군과 일본 수군은 한산도 앞바다까지 도착합니다. 그때 갑자기 판옥선들이 일제히 선회를 하며 측면을 개방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이공 이순신의 선봉대 가까이 일본 수군이 추격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늦어져 진영을 만들기 전에 진영이 흐트러질 위기에 처합니다. 그리고 그때 조선 수군 양끝 쪽에서 거북선이 일본 수군을 향해 돌진합니다. 거북선은 판옥선을 베이스로 개조한 군함으로 지붕에 철판을 덧댄 형상인데요. 덕분에 일본 수군의 장기인 등선 육박 전술이 불가능해 보다 근접거리에서 안전하게 포격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더군다나 용머리를 연상하기에 적에게 공포심을 줄 수도 있습니다. 좌측과 우측 끝에 있던 거북선이 돌진해 일본군 진영을 헤집으며 일본군의 진영을 마구 흐트러 놓습니다. 덕분에 추격을 뿌리칠 수 있었던 무이공 이순신과 선봉대는 무사히 본대에 복귀할 수 있었고 선회를 해 측면을 개방합니다. 전함대 발포하라. 이순신 장군의 구령에 맞춰 모든 판옥선들이 포문을 엽니다. 일제히 발사하는 한 포. 일본 수군은 자신들이 포위되었다고 판단해 후퇴를 합니다. 하지만 후방의 이혁기 및 원균이 이들을 완전히 포위해버려 도망갈 곳이 없게 돼 도관에 든 쥐신새가 되어버립니다. 하객진. 하객 날개를 펼친 것 같은 진영으로 우월한 한 포를 바탕으로 적군을 포위해 섬멸하는 진입니다. 이 진법은 현측에 있는 화포의 화력을 가장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등선 육박전을 위한 세키분해는 선체 방어력도 약하기에 이런 상황에서 꼼짝없이 당하고 맙니다. 더군다나 물살이 반대 방향으로 바뀌면서 대장선을 잡기 위해 조선 수군이 돌격하기 시작합니다. 와키자카와 그의 가신들은 안택선에서 작은 배로 갈아타고 가까운 무인도 한산도로 도망치게 되지요. 반나절 동안 지속되었던 이 전투에서 47척이 침몰되고 12척이 납포되었으며 와키자카 야스하루 부상, 그의 가신인 마나베 사마노조가 할복 자살을 하는 등 막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반면 조선 수군은 3명의 전사, 10명의 부상뿐 압도적인 승리를 쟁취했죠. 이 해전을 한산도 대첩이라고 부르며 살수대첩, 귀주대첩과 더불어 한국사 3대 대첩이라고 불리며 칭송받게 됩니다. 이 해전에서의 대패로 일본의 수륙 병진 전략은 완전히 끝장이 나버렸고, 조선 수군의 두려움을 느낀 도요토미는 해전을 금지하고 조선 수군에 대한 방어전을 명령하기까지 이르죠. 특히 보급이 들어오지 않게 돼 평양까지 진군했던 일본군은 더 이상 진군할 수가 없게 되면서 조선군과 명나라군이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고, 경상도를 점령한 일본군은 보급을 위해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빼앗으려고 길목인 진주성 공격에 몰두하게 됩니다. 이때 김시민 목사와 함께 진주성을 사수함으로써 임진왜란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고 임진왜란의 성격을 본질적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한산도 대첩은 육지가 아닌 바다에서 하객진이라는 진법을 최초로 펼쳐 대승을 거둔 해전입니다. 그는 지상의 하객진을 해상에서도 펼칠 수 있다고 믿었고, 판옥선의 높은 안정성과 튼튼한 방어력,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키워왔던 수군의 능력을 믿고 이 하객진에 모든 것을 걸었죠. 그 결과 지상에서처럼 해상에서 적을 멋지게 포위 섬멸하는 데 성공해 단 한 척의 배도 침몰하지 않는 것에 비해 적을 완벽하게 와해시켜버리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런 해상 포위, 섬멸 개념을 근대도 아닌 중세에 생각해냈다는 것 자체가 매우 경이로우며, 충무공 이순신이 평소에 병법 관련해서 얼마나 연구를 하였는지 엿볼 수 있는 전투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사 최초로 사용한 하객진과 포위선멸 개념은 근대에 들어와 단종진과 정자전법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훨씬 발전된 함포를 가졌더라도 여전히 군함은 현측에서 화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데요. 이 특징을 최대한 살린 단종진을 꾸려 적의 뱃머리 방향에서 포격을 하면 아군은 최대 화력으로 적을 공격할 수 있지만, 적은 뱃머리 방향의 함포만으로 공격해야 하므로 불리한 입장에 처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제대로 활용해 승리한 전투가 유틀런트 해전과 스시마 해전이며, 근대 해군에서 T자 전법은 해전의 기본적인 전술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됩니다. 16세기에 살았던 사람이 최초로 생각한 개념을 응용하고 발전시켜 20세기에서도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시대를 내다보는 성견지명을 가진 충무공 이순신. 그를 존중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장수로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연구하며 어떻게 하면 더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전술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항상 존중하는 게 아닐까요?